서울의 기온이 36도를 넘은 날, 저는 한국인들이 들고 다니는 검은 얼음물 같은 커피를 없애러 왔습니다. 적어도 그때의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제 손에는 이탈리아 본사가 만든 매장 개선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매장들이 지나치게 큰 컵에 너무 많은 얼음과 물을 넣어 커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아아라고 부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제가 평생 배워온 커피와 가장 먼 음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뒤, 저는 매일 아아를 사러 오던 노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분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춰 있었고 계단에는 뜨거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한국인 카페 직원이 얼음이 든 가방을 들고 6층을 뛰어 올라가고 있었죠. 저는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 안 사러 왔다고 여기까지 가는 겁니까? 그 직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비가 와도 매일 오세요. 오늘처럼 더운 날 안 오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지킨 것은 커피가 아니라 매일 같은 주문을 기억하고 이상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한국인의 태도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 이름은 루카 베르티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카페 브랜드의 품질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에스프레소의 맛과 향을 평가해 왔어요. 원두를 볶은 날짜와 분쇄 입자, 물의 온도와 추출 시간만 봐도 한 잔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커피는 짧고 진해야 했습니다. 작은 잔에 담긴 에스프레소를 서서 두세 모금에 마시는 것이 가장 정직한 방식이라고 믿었죠. 우유나 설탕을 넣을 수는 있어도 원두의 향을 물로 희석하는 일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 지사에서 처음 보내온 판매 자료를 봤을 때 저는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전체 커피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였고 한겨울에도 주문이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얼음이 가득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얼주가라고 부른다는 설명도 붙어 있었죠. 저는 회의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추운데 얼음 커피를 마신다고요? 그건 취향이 아니라 고집 아닙니까? 한국 지사장 한민석은 웃지 않았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커피를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인데 한국까지 가서 얼음물의 의미를 배워야 한단 말인가. 저는 오히려 한국 매장의 메뉴를 정리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은 6월 말이었습니다. 공항 문이 열리자 뜨거운 습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넥타이를 맨 채 택시 승강장까지 걷는 동안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저는 창밖에서 이상한 장면을 계속 보았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도, 공사장 앞에 선 작업자도, 유모차를 미는 젊은 어머니도 투명한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컵 안에는 얼음과 검은 커피가 출렁이글 이무고 있었죠. 사람들은 커피를 음미하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빨대로 한 모금 마셨고 지하철 계단을 오르며 컵을 흔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류 가방보다 커피를 더 단단히 쥐고 있었어요. 저는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큰 커피를 들고 다닙니까? 민석은 짧게 답했습니다. 오래 버텨야 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다음 날 찾아간 곳은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에 있는 작은 매장이었습니다. 본사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지점이었어요. 좌석은 12개뿐이었고 건물은 낡았으며 주변에는 대형 카페가 3곳이나 있었습니다. 평균 주문 금액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7시 반부터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 한 잔이요. 저도 연하게 얼음 많이요. 샷 하나만 넣고 물 많이 부탁해요. 손님들은 메뉴판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직원도 묻지 않고 주문을 알아들었죠. 한 남성이 문을 열자 직원은 이미 컵에 얼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커피는 사람마다 다른 향을 발견하는 음료인데 이곳에서는 모두가 같은 검은 물을 받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장 책임자인 김지우가 제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밀었습니다. 컵은 제 손보다 훨씬 컸고 얼음이 가득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한 모금 마시고 곧바로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향이 너무 약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더 묽어질 겁니다. 지우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네 손님들은 천천히 오래 드세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맛이 사라지는 음료를 왜 오래 들고 다닌단 말인가.
그날 오후 저는 본사에 첫 보고를 보냈습니다. 한국 매장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커피의 전문성을 회복하려면 대용량 판매를 줄이고 에스프레소 중심으로 메뉴를 개편해야 한다. 보고서를 전송한 뒤 창밖을 보니 지우가 문 앞에 서서 택배 기사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커피의 가치를 너무 쉽게 다루고 있다고요. 다음날 저는 매장 운영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출근길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지우는 주문을 받는 동시에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박 대리님, 오늘은 한 잔만 드세요. 어제 늦게까지 일하셨죠? 정 선생님은 디카페인으로 드릴게요. 병원에서 카페인 줄이라고 했다면서요. 경비 아저씨 건 얼음 적게 넣었습니다. 배가 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주문표를 확인했습니다. 손님이 요청하지 않은 내용까지 직원이 기억하고 있었죠. 본사 매뉴얼에는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효율을 떨어뜨리고 실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왜 손님에게 원하는 메뉴를 그냥 주지 않습니까? 지우는 컵 뚜껑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저는 그 대답이 지나치게 감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뒤 형광색 작업복을 입은 환경미화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장갑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그들은 가장 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지우는 커피 옆에 얼음물 3잔을 함께 놓았습니다. 오늘 더우니까 물부터 드세요. 한 남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와서 가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와주셔서 안 망하는 거죠.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을 뻔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료로 나가는 얼음과 물, 손님마다 달라지는 제조 방식, 긴 대화, 모두 수익성 관점에서는 좋지 않은 습관이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기온은 35도를 넘었습니다. 배달기사들이 헬멧을 든 채 들어왔고 근처 병원의 간호사들이 단체 주문을 찾아갔습니다. 한 손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8잔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 것입니까? 그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어컨 수리기사님들이 옥상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분들이 쓰러지면 우리도 오늘 밤 못 버텨요. 그녀는 무거운 컵받침을 두 손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 수고하면 커피를 사준다는 말을 민석에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의미 없는 친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 동안 지켜보니 이상한 규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차를 도와준 사람에게 한 잔, 무거운 짐을 옮겨준 사람에게 한 잔, 밤새 일한 동료에게 한 잔, 회의에서 미안한 부탁을 해야 할 때도 한 잔, 고맙다는 말을 길게 하기 어려울 때 한국인들은 차가운 컵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것을 커피 문화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한 향을 즐기는 대신 카페인을 빠르게 채우는 생활 습관이라고 판단했죠. 그날 오후 본사와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의 평균 주문 금액이 낮고 무료 제공이 많으며 직원의 개인적인 응대가 표준화를 해친다고 보고했습니다. 본사 임원은 매장을 정리할 가능성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흥화가 끝난 뒤 지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지점 문 닫을 수도 있나요? 저는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수익만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지우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부터 원가 기록을 더 정확히 남기겠다고 했죠. 그날 저녁 매장 문을 닫기 직전에 백발의 한국인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체구에 꽃무늬 양산을 들고 있었어요. 지우는 여성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 오늘은 늦으셨네요. 여성은 선풍기를 부채처럼 흔들며 웃었습니다. 병원 갔다 오느라 늦었지. 어제 먹던 걸로 줘. 지우는 샷을 절반만 넣고 물과 얼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컵 옆에 작은 약봉투를 놓아주었어요. 여성이 아침에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제게 물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은 이런 커피 싫어한다며. 저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커피 맛이 너무 약합니다. 그녀는 껄껄 웃었습니다. 맛으로만 먹나? 사람 보러도 먹지. 그 말을 남기고 최 여사님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지우에게 근처 반찬가게 소식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카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공간일 수 있지만 커피 자체의 기준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요. 며칠 뒤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것은 제가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휴대전화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안내가 계속 도착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력 사용량이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저는 이런 날일수록 차가운 음료 판매가 늘 테니 매장 운영을 관찰하기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문을 열자마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의 표정은 평소보다 급했습니다. 아, 2잔 빨리 부탁해요. 공사장 들어가야 해요. 얼음컵만 3개 더 살 수 있어요. 경비실에 가져갈 건데 조금 연하게 해주세요. 지우는 주문을 빠르게 처리하면서도 매장 한쪽에 큰 보냉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생수와 얼음팩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판매 준비입니까? 아니요. 동네 어르신들께 가져다 드릴 겁니다. 지우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폭염 취약 가구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더운 날이면 상인들이 얼음물과 음료를 나누어 준비한다고 했죠.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장도 바쁜데 왜 직원이 배달까지 합니까? 지우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니까요. 오전 11시쯤 이 일대에 짧은 순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에어컨 소리가 멈췄습니다. 냉장고와 제빙기도 동시에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은 웅성거렸고 자동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여 분 뒤 카페가 있는 구역의 전기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전압이 흔들린 탓인지 제빙기는 오류를 표시했고 에어컨도 냉기가 약했습니다. 수리기사는 주변 신고가 몰려 최소 3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몇 블록 떨어진 오래된 아파트들은 아직 전기가 복구되지 않았다는 연락도 들어왔죠. 저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자고 했습니다. 얼음이 없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팔 수 없습니다. 식품 안전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은 얼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판매를 계속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얼음은 기사님들과 어르신들께 먼저 드릴게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부터 얼음은 재고입니다. 돈을 내 손님에게 써야 합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제 말을 바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돈보다 먼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는 커피 사업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 매장의 존폐를 판단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건물 관리인 박성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인근 건물 2곳에 전기가 나갔고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갇혔다고 했습니다. 관리인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주민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가장 큰 컵에 얼음물과 연한 커피를 담았습니다. 박 기사님, 한꺼번에 마시지 마세요. 물도 같이 드릴게요. 박성호는 컵을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 대신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커피숍이 재난센터도 아닌데 모두가 이곳을 당연히 들르는 것 같았죠. 정오가 지나자 매장 안은 빠르게 더워졌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두고 작은 충전식 선풍기를 돌렸지만 뜨거운 바람만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영업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땀을 식힐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근처 세탁소 주인은 얼음 한 봉지를 가져왔고 과일 가게 주인은 수박을 잘라왔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생수를 옮겨왔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는데 가게 앞 작은 공간에 물과 얼음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이런 식입니까? 민석은 대답했습니다. 큰일이 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금씩 가져옵니다. 이 동네는 오래됐으니까요. 오후 2시, 지우는 단골 목록을 꺼냈습니다. 배달 명단이 아니라 매일 방문하는 고령 손님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최 여사님 이름 옆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죠. 매일 10시 반, 연한 얼음 많이, 혈압약 복용.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 여사님이 오늘 안 오셨어요.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폭염이라 집에 계시겠죠?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운 날일수록 더 일찍 오세요. 집 에어컨을 아끼신다고요?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한 번 늦었다고 모든 손님 집에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 늦은 게 아니라 매일 오던 분이 오늘 안 오신 겁니다. 그 차이를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님의 집은 카페에서 3블록 떨어진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지우는 얼음팩과 생수, 연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보냉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매장을 비우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자리를 맡긴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석이 제게 따라가 보라고 했습니다. 보고서에 쓸 현장이라 생각하십시오. 저는 마지못해 지우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스팔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막혔습니다. 지우는 양산도 쓰지 않은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전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복구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죠. 최 여사님의 집은 6층이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올라갈 겁니까? 지우는 이미 첫 계단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분 혼자 사세요. 3층을 지나자 제 셔츠는 땀으로 젖었습니다. 지우가 든 보냉 가방에서는 얼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 안 사러 왔다고 여기까지 가는 겁니까? 지우는지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비가 와도 매일 오세요. 오늘처럼 더운 날 안 오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6층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최 여사님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희미한 벨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비실에 연락해야겠어요. 잠시 뒤 박성호 관리인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다른 건물 점검을 마치고 바로 달려온 탓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비상 연락망을 통해 최 여사님의 딸과 통화했고 문을 열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뜨겁고 무거운 공기가 복도로 밀려나왔습니다. 거실 선풍기는 멈춰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베란다 근처 바닥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지우가 곧바로 다가갔습니다. 최 여사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최 여사님은 눈을 조금 뜨더니 힘없이 웃었습니다. 오늘 커피 못 마셨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커피부터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생수를 조금씩 마시게 하고 얼음팩을 수건에 감싸 목과 겨드랑이에 대었습니다. 박성우는 구급대에 연락하고 현관문을 열어 공기가 통하게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커피 품질과 매장 효율을 평가하던 제 기준은 그 뜨거운 방 안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최 여사님의 체온은 위험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던 최 여사님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은 갈게. 지우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쉬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구급차가 떠난 뒤 저는 계단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녹아버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바라보다가 컵을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까? 지우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오셨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가의 감지기도 복잡한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고 그 시간을 기억한 다른 사람이 이상함을 그냥 넘기지 않았을 뿐이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두 사람을 이어준 작은 습관이었지만 계단을 뛰어오르고 문을 두드린 것은 지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보고 있던 커피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님에게 그 한 잔은 단순히 카페인을 채우는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이고 자신이 무사하다는 것을 알리는 하루의 작은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커피를 판 것이 아니라 그 신호를 매일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매장으로 돌아왔을 때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 책임자로서 정전 당시 영업 중단과 재고 사용 내역을 보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사는 무료로 나간 얼음과 음료, 책임자가 매장을 비운 시간,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매장을 맡긴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지우가 구조를 위해 자리를 비운 것은 이해하지만 비상 상황에서 매장 책임과 식품 안전 기준이 무너졌다면 다른 지점에서도 같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우의 행동을 규정 위반으로 기록해야 했습니다. 매장 폐점 검토에도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최 여사님의 뜨거운 방과 6층 계단을 뛰어오르던 지우의 빈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본사 임원이 화상 화면에서 물었습니다. 해당 지점의 통제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통제에서 벗어난 행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 덕분에 한 고객이 제때 발견됐습니다. 임원은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저도 며칠 전까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살아있어야 내일도 커피를 마십니다. 화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본사 회의에서 감정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주변 상점들이 물과 얼음을 모은 일, 관리인과 수리기사에게 음료를 건넨 일, 매일 같은 시간에 오던 손님이 나타나지 않자 확인하러 간 일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매장은 평균 주문 금액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회의 끝에 본사는 48시간 뒤 한국 지점 운영 심사를 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역을 돕는다는 명분만으로 규정 위반을 덮을 수는 없으며 다음 폭염에도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절차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 지점을 폐점 검토 대상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최 여사님을 찾은 행동이 옳았다는 것과 같은 상황을 운에 맡기지 않을 운영 기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우도 이번에는 담담하게 웃지 못했습니다. 폐점될 수도 있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두렵죠. 그래도 오늘 안 갔으면 더 후회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지역 전력은 안정됐고 제빙기도 수리를 마쳤습니다. 지우는 첫 얼음을 판매용 통에 넣기 전에 온도와 세척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남은 얼음 일부는 규정에 맞게 새 봉투에 나누어 담아 경비실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커피 전문가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하자 지우가 웃었습니다. 그럼 한국식 아아는 처음부터 다시 배우셔야겠네요. 저는 에스프레소 2샷을 추출하고 정해진 양의 물을 부었습니다. 얼음이 녹아도 향이 남도록 원두의 배합도 조정했죠.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손님인 닥성호가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맛있긴 한데요. 오늘은 좀 연하게 안 될까요? 아직 계단을 더 돌아야 해서 천천히 마시려고요. 저는 순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제 옆에서 물을 조금 더 붓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커피가 맛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에게 맞아지는 거죠. 그날 저는 수십 잔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하게, 어떤 사람은 연하게, 어떤 사람은 얼음 없이, 어떤 사람은 디카페인으로 주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같은 음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한 잔도 완전히 같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를 앞둔 간호사는 진한 커피를 원했습니다. 약을 먹는 노인은 샷을 절반만 넣었습니다. 배달기사는 얼음이 오래 남도록 컵을 가득 채웠고 환경미화원은 먼저 물을 마신 뒤 커피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하나의 정답을 포기한 대신 각자의 긴 하루에 맞춰 모양을 바꾸는 커피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한 잔을 자기만을 위해 사지 않았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동료나 땀 흘리는 기사에게 부담 없이 건넸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아를 끝까지 마셨습니다. 얼음이 거의 녹아 마지막에는 분명 처음보다 묽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보다 맛이 없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컵을 들고 함께 버틴 하루가 그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 여사님은 다음날 오후 퇴원했습니다. 지우는 약속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함께 갔습니다. 컵에는 샷을 절반만 넣었고 얼음보다 물을 많이 담았습니다. 옆에는 카페인보다 먼저 마시라는 생수도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우리를 보자 미안하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괜히 젊은 사람들 고생시켰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 와주신 값이에요. 최 여사님은 웃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제게 자신이 왜 매일 카페에 갔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안에서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았고 이웃들도 하나둘 이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카페에서 지우가 먼저 말을 걸었다고 했죠. 오늘은 얼음 많이 드릴까요? 그 짧은 질문이 시작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에 가기 위해 아침에 일어났고 옷을 갈아입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다 마시는데 1시간이 걸렸지만 그동안 사람들을 구경하고 몇 마디라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말했습니다. 늙으면 누가 내 시간을 기억해주는 게 고마워. 10시 반에 안 오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밀라노의 유명 카페에서 저는 수많은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커피가 오지 않은 사람의 안부를 알려준 적은 없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48시간 뒤 심사를 위한 비상 운영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고령 단골들의 동의를 받아 연락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오던 사람이 폭염이나 한파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면 먼저 전화하되 직원 혼자 판단해 매장을 비우지 않고 관리실과 주민센터에 연락하도록 순서를 정했죠. 박성호는 아파트 관리실 비상 연락망을 제공했고 약사는 열 탈진과 열사병을 구분하는 안내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은 카페 제빙기가 멈추면 밀봉 얼음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좋은 일을 자랑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빠르고 덜 위험하게 움직이기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본사는 비상용 생수와 밀봉 얼음, 추가 인력, 연락 체계를 운영하려면 누가 비용과 책임을 질지 물었습니다. 선의만 적힌 계획은 승인하지 않겠다고 했죠. 지우는 무료 제공을 무한정 늘리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날에만 정해진 수량을 준비하고 판매 재고와 구호용 물품을 분리하며 모든 사용량을 기록하자고 했습니다. 박성호는 관리사무소 예산으로 생수를 일부 부담하겠다고 했고 상인회는 공동 비상 물품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본사에 브랜드 지역 안전 시범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심사 전날 밤 본사에서 마지막 조건이 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현장 모의 상황을 실시해 직원이 매장을 지키면서도 취약 주민의 이상 신호를 외부 기관에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지 검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단계라도 빠지면 시범 운영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정까지 역할을 다시 마쳤습니다. 지우는 사람을 직접 돕고 싶은 마음이 앞서 순서를 건너뛸까봐 걱정했고 저는 매뉴얼에 집착하다 실제 사람을 놓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마음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전화하고 누가 매장을 지키며 얼음과 물은 어디서 가져오고 사용 기록은 누가 남길지 끝까지 정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도 오래 계속하려면 책임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잠시 쉬는 동안 민석은 제게 한국의 예전 여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에어컨이 흔하지 않던 시절 사람들은 마당에 물을 뿌리고 대문 앞 평상에 모여 더위를 견뎠다고 했습니다. 얼음 한 덩이를 사오면 가족과 이웃이 나눴고 시원한 보리차 한 주전자를 일하는 사람들에게 건넸죠. 지금은 평상 대신 카페가 생겼고 보리차 대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놓였지만 지친 사람에게 먼저 시원한 것을 내미는 모습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처음으로 부럽다고 느껴졌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오전 본사 심사 담당자들이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온도 기록, 재고 분리, 책임자 부재 시 지휘 순서와 개인정보 동의서까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잠시 뒤 예고 없이 모의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오전에 오던 고령 손님이 연락되지 않고 동시에 매장 제빙기가 멈췄다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우는 곧바로 가방을 들고 뛰어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원에게 매장을 맡긴다는 말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관리실에 연락하고 비상카드의 보호자 번호를 확인했으며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은 매장에 남아 연락 상황과 시간을 기록했죠. 저는 밀봉 얼음 공급차와 판매 재고를 분리했고 아르바이트 직원은 방문 손님들에게 영업 상태를 안내했습니다. 박성호는 모의 대상 세대에 도착한 뒤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처음 시도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호자 연락과 주민센터 연락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누가 최종 확인을 맡는지 기록에서 빠졌습니다. 심사 담당자는 냉정하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48시간 동안 준비했지만 마음만으로는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10분의 보안 시간을 받았습니다. 지우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연락 순서표에 최종 확인자를 표시하고 통화 내용을 한 장의 기록지에 모으도록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모의 상황에서는 매장을 비우지 않은 채 외부 확인이 이루어졌고 제빙기 고장에도 판매용과 비상용 재고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심사 담당자는 곧바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넘겨본 뒤 말했습니다. 도우려는 마음은 확인했습니다. 이제 같은 마음이 사고 없이 반복될 방법도 확인됐습니다. 본사는 패전 검토를 중단하고 이 지점을 폭염 대응 시범 매장으로 승인했습니다.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석 달 동안 모든 사용량과 연락 기록을 보고해야 했죠. 지우는 승인서를 받아들고도 먼저 다음 폭염 예보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운 일을 자랑하는 것보다 다음번에도 제대로 돕기 위해 준비하는 일이 이들에게는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반, 최 여사님이 다시 매장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너무 요란하게 반기면 부담스러울 것을 알고 있었죠. 지우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오늘도 연하게 드릴까요? 최 여사님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얼음은 조금만. 병원에서 잔소리 들었어. 그러자 매장 안에서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직접 그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샷은 절반, 물은 넉넉히, 얼음은 평소보다 조금 적게 넣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커피 대회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조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 여사님은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 주문은 제대로 외웠네? 저도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본사 최종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원들은 한국 매장의 메뉴 개편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에스프레소 중심 표준화 계획을 화면에서 내렸습니다. 대신 새로운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고객이 왜 그 음료를 선택하는지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래 들고 다녀도 맛이 지나치게 무너지지 않는 원두를 개발하고 고령자용 저카페인 선택을 쉽게 만들며 폭염 시에는 매장이 주변 노동자와 주민의 잠깐 쉴 곳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결국 한국식에 맞춰 본사의 기준을 바꾸자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준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가치를 기준에 넣자는 겁니다.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모든 제안이 바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용과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반대도 있었죠. 저는 최 여사님의 이야기를 과장해 감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폭염 당시의 기록과 모의 심사 결과, 단골 유지율을 차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매장이 커피 맛과 지역의 신뢰를 함께 지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본사는 한국 지사의 시범 운영 확대를 승인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지우는 제게 차가운 컵 하나를 건넸습니다. 진하게 해드렸어요. 이탈리아 분이시니까. 저는 컵을 받아들었다가 말했습니다. 물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오래 마시고 싶습니다. 지우가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 골목을 걸으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와 버스의 안내방송,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모두 산만하게 느껴졌던 풍경이었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하루를 조용히 이어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밀라노로 돌아온 뒤 제 책상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투명한 플라스틱 컵 하나가 놓였습니다. 본사 동료들은 왜 값싼 빈 컵을 장식해 두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에게 커피는 작은 잔안의 향과 기술로 설명하기 쉬웠지만 한국에서 본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잔 밖의 이야기까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가기 전 저는 큰 컵과 많은 얼음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커피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판단했죠. 빨대로 마시며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유 없이 카페인만 찾는 사회라고 단정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바빴습니다. 출근길은 빨랐고 점심시간은 짧았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긴 하루를 버티기 위한 음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보다 더 더워 보이는 사람에게 한 잔을 건넸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길게 말하지 못할 때 차가운 컵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그 한 잔은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건넬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나는 당신의 수고를 보고 있다는 뜻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생각을 바꾼 것은 최 여사님의 빈자리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던 사람이 보이지 않자 지우는 이상함을 느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확인에 나섰습니다.
저는 그 일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면 너무 우연한 일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손님의 얼굴과 시간을 기억하고 이상함을 느낀 뒤 실제로 움직인 사람들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커피는 사람을 이어줍니다. 우리는 바에서 이웃과 인사하고 단골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제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커피를 자신들의 삶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더 크게 만들고 더 오래 들고 다니고 필요하면 연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마음을 담았습니다. 더운 날 일하는 사람에게 시원한 것을 먼저 건네는 마음. 혼자 사는 이웃이 오늘도 무사한지 살피는 마음. 나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도 함께 버티게 하는 마음. 민석은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보리차와 미숫가루를 건넸고 지금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건넬 뿐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더운 작업장에서 동료의 물부터 챙기고 늘 보이던 이웃이 보이지 않으면 한 번 더 돌아보며 좋은 마음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락 순서와 기록까지 준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에스프레소를 사랑합니다. 짧고 진한 커피가 가진 아름다움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묽어진 커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의 아아는 출근을 견디게 하는 한 모금이고 어떤 날에는 미안하다는 말이며 또 어떤 날에는 당신이 오늘 보이지 않아 걱정했다는 인사가 됩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지우가 제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커피 맛은 잊어도 누가 건넸는지는 오래 기억해요. 그때는 그저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한 이유는 단순히 차갑고 싸고 빠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한 잔으로 사람의 수고를 알아보고 다음에 다시 만날 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커피는 연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생각하며 건넨 마음까지 연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름이 올 때마다 투명한 컵에 얼음을 가득 담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붓고 물을 조금 넉넉히 더하죠. 그리고 천천히 마십니다. 서울의 어느 골목에서 매일 10시 반을 기억하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의 하루를 살피는 나라라면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